오늘도 이른 아침, 배부른 점심시간, 지루한 퇴근길,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 언제나 감동의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 고증, 고민,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사연 읽어주는 감동 읽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가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벌어지는 특별한 순간들,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심리학과의 에밀리 헤이즈라고 해요.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서 아시아 문화 연구회에도 가입했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쌀쌀한 보스턴의 가을 날씨였더군요. 동아리방에서 처음 만난 김민지라는 이름의 한국인 유학생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고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영국에서 온 에밀리는 언어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네요. 흥미롭게도 저도 학부 때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었어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첫인상은 친절함 그 자체였어요. 어느 날 민지가 직접 만든 김치전을 가져왔는데 그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건 한국식 피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비 오는 날 특히 자주 먹는 음식이죠.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더랬죠. 김치의 알싸한 맛과 부추의 향긋함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미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서양의 피자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생소했던 김치 향이 이제는 제 입맛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그날 이후로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생겼답니다. 민지는 제 호기심 어린 질문들에 늘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소개해 주었죠.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이 큰 접시에 담겨 나오죠. 우리 학과에는 일본인 교환학생 다나카 켄지도 있었는데 처음 그를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하버드 도서관에서 늘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수업 시간에도 예의 바르고 조용한 태도로 교수님들의 신임을 받았더랬어요. 다나카 군은 정말 성실하네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에서 보이는걸요? 민지가 말을 걸었죠. 아, 네, 일본에서는 당연한 일상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규율과 예의를 중요하게 배워왔으니까요. 다나카의 대답이었습니다. 다나카는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지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다는 게 특징적이었어요.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일본 문화를 소개할 때면 한없이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동아시아 관련 주제가 나올 때마다 돌변하곤 했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때때로 지나치게 강경해지곤 했어요. 특히 역사적인 문제가 거론될 때면 평소에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일본의 입장만을 고집하곤 했죠. 어느 날 아시아 문화 연구회 정기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민지가 한국의 전통차를 준비해 와서 나눠주고 있었죠. 이건 쌍화차예요. 피로회복에 정말 좋은 한방차인데 요즘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져서 스타벅스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나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의 차 문화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다도는 이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민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답니다. 맞아요. 동아시아의 차 문화는 각각의 특색이 있죠. 한국의 전통차도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랜 역사가 있답니다. 이런 긴장된 순간들이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체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있을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더 큰 충돌을 겪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내일 세미나 주제가 꽤 민감할 것 같네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더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학술적인 토론인 만큼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민지의 말에 다나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다음 날 있을 세미나에서는 더 큰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한 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주제로 한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알렉산더 브라운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 세미나는 처음엔 평화로운 분위기였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의 주요 영토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각국의 입장과 역사적 배경을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있던 다나카가 갑자기 독도 문제를 꺼내들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사뭇 달랐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정식으로 편입되었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유효한 조치였어요. 현재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의 어조는 점점 더 격양되어 갔어요. 더구나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들의 주장에 확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의 평소 모습을 알던 우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때 민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 독도를 직접 방문했다는 그녀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작년 여름 독도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독도 의용수비대 회원이셨고 어릴 적부터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오늘은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죠. 다나카 씨가 말씀하신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 이전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였어요. 삼국사기부터 시작해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 문헌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민지는 태블릿을 꺼내 하나하나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다나카가 진중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죠.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는 합법적인 절차였으며 잠시만요. 민지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고 인정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미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다나카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단호하게 다시 반박했답니다. 현재 실효적 지배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실효적 지배 말씀하셨죠? 민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현재 독도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도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독도 등대, 주민숙소, 선착장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죠. 2023년 기준 독도 방문객은 연간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닌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상징하는 역사의 현장이자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1905년 독도 편입은 조선 침탈의 첫 단계였어요. 브라운 교수가 관심 깊게 지켜보다 물었죠. 흥미로운 토론인데요. 양측 모두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군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중국인 학생이 조심스레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김민지 씨의 설명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특히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보입니다. 다나카는 더 이상의 말을 잊은 채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굳은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혀졌죠. 세미나는 이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토론이 끝난 후 브라운 교수가 말했어요. 오늘 세미나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역사 문제는 단순히 영토 분쟁을 넘어 한 민족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세미나실을 나서는 민지의 발걸음은 당당했지만 다나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에밀리, 잠시 시간 있어요? 민지가 다가와 물었죠. 하버드 아시아학과에서 동아시아의 소프트 파워와 세계적 영향력이란 주제로 새로운 강의가 시작된대요. 함께 들어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의 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하버드 아시아학과의 강의실은 세미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긴장됐던 공기는 한층 부드러워졌고 민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죠. 오늘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귀를 기울였어요. 다나카도 뒷자리 어딘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답니다. 먼저 K-팝의 성과를 보시죠. 2024년 현재 BTS의 공식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는 280억 회를 돌파했어요. 특히 버터는 스포티파이에서 24시간 만에
2080만 회 재생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죠. 민지는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블랙핑크의 경우 유튜브 구독자 수가 9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모든 뮤지션 중 1위예요. 최근 멤버 로제의 솔로곡은 빌보드 핫백 차트 진입과 동시에 13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기록했고요. 갑자기 다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시장도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지 않나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최근 일본 현지 차트인 오리콘에서도 K-팝 아티스트들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탑10 중 4개의 자리를 한국 가수들이 차지했답니다. 영화 산업의 성과도 주목할 만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사관왕을 달성하며 아시아 영화 최초의 기록을 세웠고 전 세계 박스오피스 수익 2억 5천만 달러를 돌파했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94개국 1위, 17억 시청 시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고요.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어요.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3년 기준으로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23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연관 산업의 성장이에요. K-뷰티 시장은 전년 대비 35% 성장했고 K-푸드의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답니다. 다나카가 다시 한번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일본 문화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은 민지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장 속도예요.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22.8%로 이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 성장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저는 옆자리에서 열심히 필기하면서도 다나카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K-드라마의 경우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 진입한 한국 작품이 2023년에만 26편이에요. 특히 더 글로리는 누적 시청시간 6억 시간을 기록했죠. 최근에는 웹툰 원작 드라마들의 흥행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점점 더 열기를 띄어갔어요. 학생들은 저마다 경험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저는 BTS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네 한식당은 항상 예약이 꽉 차 있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은 이제 세피오라의 베스트셀러예요. 민지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답니다. 문화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역사를 담고 있죠.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보편적 감수성과 독창적인 창의력의 조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도쿄대학교의 저명한 동아시아 경제사 전문가인 야마모토 아키라 교수가 하버드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야마모토 교수님은 매년 세계 유수의 대학들을 순회하며 강연을 하시는 분이에요. 민지가 설명해 주었죠. 그 순간만큼은 몰랐지만 이 소식은 우리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였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벨퍼 센터에 야마모토 교수의 특별 강연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경제학과, 역사학과, 정치학과 학생들로 가득 찬 강연장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공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 과정과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강연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일본의 식민지 시기에 이루어진 근대화 과정이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민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일본은 한국의 철도와 도로를 건설했고 근대적 교육 제도와 행정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 발전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했다고 자부하지요. 강연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특히 다음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답니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미 1965년 한일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된 사안입니다. 또한 독도 즉 다케시마는 17세기부터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어 왔으며 이는 역사적 문헌으로 증명됩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들은 과장되어 있으며 이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요. 조용히 듣고 있던 민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는 달리 강한 결의에 차 있었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해보세요라고 답했죠. 먼저 근대화 과정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해방 직후 한국의 문맹률이 78%에 달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식민지 근대화로는 마치 강도가 집안 물건을 정리해놓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마모토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 이후 238명의 할머니들께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셨어요. 강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공문서가 명확히 남아있고 네덜란드 정부 조사를 통해서도 강제동원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12살, 13살의 어린 소녀들이 무슨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수님? 야마모토 교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서 몸을 움찔거렸어요. 민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죠.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미래를 올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한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강연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가 갑자기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야마모토 교수는 안경을 축혀 올리며 위험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내적 동요를 감추지 못했답니다. 오늘 젊은 학생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았답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강연 이후 하버드에서는 세계를 변화시킨 아시아의 힘이라는 주제로 학술 발표회가 개최되었어요. 앞선 강연에서 민지가 보여준 용기와 지식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저는 그녀가 첫 발표자로 나서게 되었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안고 참석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가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향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크린에는 2024년 최신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먼저 반도체 시장을 보시죠. 2024년 1분기 기준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와 합치면 70%에 달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죠. 다나카가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김민지는 침착하게 발표를 이어갔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4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했어요. 특히 아이오닉 6는 2023년 월드 카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그때 다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여전히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이며 소니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넘겼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네요. 2023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를 합치면 점유율이 47%에 달합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GM,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총 400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이어서 조선산업 현황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한국 조선사들의 전 세계 수주 점유율은 35%를 기록했어요. HD 현대중공업의 LNG선 수주는 세계 시장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육지 기술 개발에서도 한국은 세계 특허 출원 건수 1위를 기록했어요. 삼성전자는 28GHz 대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0Gbps 속도 구현에 성공했죠. 이 모든 성과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이터입니다.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찼어요. 다나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그의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보였죠.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한류 팬은 1억 8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BTS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15조 원을 넘어섰고 넷플릭스 콘텐츠 투자액 중 한국 비중이 24%를 차지하고 있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민지에게 다가가 한국의 발전 비결에 대해 물었어요. 다나카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에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만의 독특한 회복 탄력성이죠. 그날 저녁 하버드 스퀘어의 한 카페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하버드 스퀘어의 카페 파멜리는 늦은 저녁에도 여전히 활기찼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한류는 이제 25년이 넘었어요. 민지가 따뜻한 라떼를 앞에 두고 말을 꺼냈죠. 처음엔 드라마로 시작했지만 이젠 음악, 영화, 게임, 음식, 화장품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300억 회를 돌파했고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는 9천만 명을 넘어섰죠. BTS로 인한 경제적 효과만 15조 원을 넘어섰다는 건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나카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끼어들었답니다. 우리 일본 문화도 80년대부터 세계적인 인기가 있었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은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90년대에는 포켓몬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묻어났지만 이전과는 달리 조금 수그러든 듯 했죠. 다나카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꽤 긴 시간 침묵했어요. 민지가 언급한 한국의 문화적 성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평소의 강한 자부심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듯 했죠. 솔직히 말하면 마침내 다나카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답니다. 아이돌 그룹들의 퍼포먼스도 정말 대단해요. 일본 아이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죠.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태도는 어쩌면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생각할 때예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꺼냈어요. 영국도 과거에는 제국주의 시대를 겪었어요.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런던 중심가의 한 식당은 늘 예약이 가득 차 있고 K-팝 공연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죠. 영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게 트렌드가 됐답니다. 다나카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맞아요.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네요.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다리가 되고 있었죠. 영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이는 분명 실력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카페를 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답니다. 이날의 대화는 문화의 힘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는 서로 따뜻한 미소를 나누며 헤어졌답니다.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밤 공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밀리 헤이즈가 하버드에서 만난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모습, 그 속에 담긴 진정성 있는 변화의 순간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감동 읽기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가 감동 읽기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대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